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포함해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이 시각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는 커다란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끝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로 불러낸 것 자체가 긍정적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시각과 두 정상의 합의문이 추상적 선언에 불과했다는 비판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은 서울 서초구 투표소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알아봅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서울의 투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오후 2시 기준 현재 서울 투표율은 41.3%입니다. 전국 투표율 43.5%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2002년 지방선거 이후 투표율이 꾸준히 높아져 왔는데 이번에도 직전 투표율을 갱신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 그곳 서초구 투표소의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초구 방배동 투표소는 오전 시간대만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7,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한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돕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며 투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밖에서 손가락 모양과 함께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투표소에서 JTBC 이상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경남, 부산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곳인데 낙동강 서쪽인 경남, 동쪽인 부산에 여야 모두 화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경남 창원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석창 기자, 지금 투표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네, 이곳 창원 용지초등학교에선 오늘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을 기점으로 오후 들면서 이곳 투표소를 찾는 발걸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남의 유권자 수는 276만 5천 명으로 현재 투표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23.8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자, 경남은 50%를 넘어섰군요. 그렇다면 부산, 울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의 경우 현 부산시장인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와 해수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두 사람의 격차가 1.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도 열기가 뜨거운데요. 후보들 모두 도선업의 위기 등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핵심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 투표소에서는 소란이 잇따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이죠. 부산 동구 범일 1동 주민센터 제4투표소였는데요. 53살 남성이 투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당이 두 개밖에 없느냐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훼손한 겁니다. 이어 아침 8시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 제8투표소에선 71살 남성이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은 것 아니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남성이 기표를 하다 잘못 찍은 것으로 보고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 전남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곳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진명 기자, 시민들이 투표소에 지금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면서요? 네, 광주 지평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곳 투표소에는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지금까지 말 그대로 꾸준히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투표를 마친 일부 유권자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 투표소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져 유권자들은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는데요. 먼저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에 투표함에 넣고 다시 4장을 받아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너무 많다 보니 일부 유권자는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는데요.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투표를 마쳤습니다. 현재 투표는 광주 전남 1220여 곳의 투표소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점심시간 지나면서 특히 투표율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오후 2시까지 투표율을 보면 광주 46.7%, 전남 5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일이 포함되면서 투표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광주 57.1%, 전남 65.6%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수치를 넘어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투표가 마무리되면 투표함을 광주 5곳, 전남 22곳의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선자는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오늘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 2명, 기초단체장 27명 등 모두 423명이 새로 뽑히게 됩니다. 광주 서구 갑과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2명도 새로 뽑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지평동 제2투표소에서 JTBC 정지명입니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We'll be tremendously successful, and it's my honor. And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So we're signing a very important document, pretty comprehensive document,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지난 과거를 돕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회담이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이게 성공이었다, 아니다, 좀 모자랐다, 부족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패널로 진희관 인제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일단 합의 나왔어요. 4강에서 합의안도 나왔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맞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두 분 전문가께서는 이게 지금 짓궂은 질문 같기는 한데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주십니까? 100점 만점에요. 저는 그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90점?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100점이 넘는 행위다. 70년 넘도록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네. 또 최근에는 정말 핵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상대들인데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합의하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은 정상회담을 이루어내어서 정상들 간의 만남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합의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감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점입니까? 원래는 한 120점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30점 마이너스에서 90점 정도를.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열린 것 자체가 역사적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110점 주고 싶다. 그런데 합의문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30점을 빼겠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자, 그럼 우리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75점 주겠습니다. 75점. 예, 뭐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 정도는 뭐 90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진 교수님 의견과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열 수 있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거부했던 거죠. 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나름대로 북한은 미국을 만나는 것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을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네. 일종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를 조금 더 끌어내는 그러한 옵션으로 활용해 왔던 거죠. 그것을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자체는 의미가 크다. 네. 그래서 90점 정도 생각하는데요. 네. 합의문은 F입니다. F. 왜 그러냐? 합의문은 F예요? 왜냐하면은 시험 답안할 때 저렇게 구체성 없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쓰면은 시험 답안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75점 C 플러스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근데 구체성에 대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CVID로 얘기되는, 뭐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 영어 표현을 다 귀에 익으실 것 같아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고 그런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른바 CVID인데 그 문구가 폼페이오 장관은 그 전날, 정상회담 전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목표는 CVID라는 것들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언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신 박사님처럼 이게 무슨 F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점이 많이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어가 빠졌죠. 그런데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검증이라든가 되돌린다든가 이것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다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쓰기는 그 CP로 쓰고 읽기는 CD로 쓰고 읽기는 CVID로 읽어달라. 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트럼프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열리는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실제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장만 가지고는 신 박사님 말씀처럼 점수를 높게 주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정상들 간에 무슨 합의를 하는데 뭐 이렇게 자꾸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냐. 어쨌든 컴프리헨시브,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런 선언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시간이 부족해서 CVID를 못 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것은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변명이다. 제가 왜 F를 줄 수밖에 없냐면 미국 스스로 이번 협상의 목표가 CVID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CVID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생각이고요.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사실은 그 단어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사실 미국이 이번에 추진했던 거로 보면은 포괄적인 합의에서 CVID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시간표 그리고 검증 문제 그런 것도 담고 싶어 했던 의지를 누차 피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협상에 임해서는 아마 북측이 그렇게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간에 쫓겼다는 건 그거 같습니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합의문 자체는 좀 부족하게 나왔죠. 저도 진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어떠한 관계라든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스냅샷으로 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스냅샷이라는 건 그 한 장면만을 장면, 보고서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2일만 봐서는 안 되고 한 네. 3개월 정도의 어떠한 플로우, 흐름을 보면서 미국이 그런 흐름 속에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낸다면 그건 높이 평가할 만하죠. 다만 지금 질문 자체가 6월 12일에 합의 자체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평가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약에 나는 1분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난 그냥 걸어 나오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안 걸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원래 얘기했던 것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미국이 추구했던 여러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걸어 나왔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걸어 나왔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왜 정상회담을 했느냐. 준비가 부족했다. 네.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정한 포괄적 합의를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겠다. 그걸 약속했다고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차라리 왜 합의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 그 2000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 네. 그 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반목과 대립을 해오던 남북 정상이 만나서 첫 합의문을 만들 때는 딱 달랑 한 장짜리였거든요. 5개항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8.15 때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는 게 그나마 유일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한 의미를 뒀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북미 간에는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 간의 만남은 처음인데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아마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지금 다 넣지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로켓 엔진 같은 경우도 매우 건 세세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차후에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동안 그 폼페이오가 2번이나 평양을 갔다 왔고 그리고 또 그 판문각에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차례 이상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실무회담을 싱가포르 가서 또 했고 아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어디 뉴욕타임즈의 빅터 차가 기고한 걸 보면 북한과의 협상은 무슨 좋은 선택은 없고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 그 중간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내용을 있는데 하여튼 쉽지 않은 북한과의 협상은 쉽지 않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밝힌 이 대목이 사실은 더 큰 그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죠. We're not going to be doing the war games as long as we're negotiating in good faith, in addition to which we sav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You know, it's a lot. So we're not going to be doing that as long as we're negotiating in good faith, which I think we will be. 자, 폭스 인터뷰 내용을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워게임이다. 이러면서 이것은 도발적이고 부적절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해왔던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좀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솔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 카드였는데 네. 그 협상 카드를 소진해버렸죠. 아무런 의미 없이. 두 번째, 이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하고 충분히 수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반응을 봐서는요. 일단 그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과는 서로 얘기가 됐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에 사전에 얘기를 해줬느냐 이거죠. 당연히 사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맹인데. 연합군사훈련이고 동맹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이것을 갖다가 뭐 필요에 따라서 협상용으로 사용할 때 뭐 중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되냐면은 한반도의 평화 그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돈으로 환치시켜 버렸습니다. 연합군사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 그럼 돈이 들으면 동맹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했기 때문에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혹시 그렇다면은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기 전에 그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자가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답을 안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낳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매티스 장관이 그 샹그릴라에서 국방장관 회담할 때는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한미 간에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한미군 문제는 그 철수를 얘기할 단계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운용의 효율을 위한 감축 문제까지는 아마 한미 간에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북한으로 하여금은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감축하는 그런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 그러니까 전면적인 철수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철수는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하다. 아마 절대 미국이 철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 전체에 어떤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철수하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회담은 깨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도발적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는 이게 프로보케이티브라는 말이 자극적이라는 말도 되는데 오늘 노동신문을 보니까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자극하는이라는 말을 아마 프로보케이티브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식으로 도발적이라고 또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뉘앙스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런 미국의 조치가 만약에 있다면 즉 미국 측의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면 추가적 선의의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만 이렇게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도 많은 걸 내려놓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경중이 있는지는 좀 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동신문이 어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기자회견 내용 같은 것들을 곧바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세상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에게 강경한 발언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Without the rhetoric, we wouldn't have been here. Other administrations, I don't want to get specific on that, but policy of silence. So I think the rhetoric, I hated to do it. Sometimes I felt foolish doing it, but we had no choice. So strategically. 자, 그러니까 나도 하기 싫었다. 말폭탄하기 싫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런 얘기하는 게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예, 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때도 너무 지나친 발언으로 인해서 트럼프발 어떻게 보면 긴장 고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뭐 이런 작전이었다고 하면 뭐 지금 성과가 있다면은 다 그것으로 보상이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이 오히려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잠시 그 주한미군 문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주한미군의 존립 자체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존립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협상력을 약화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협상할 때 나는 여기 주한미군 정말 갖고 싶어 하는데 비핵화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뺄게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원래 주한미군 빼려고 했어 이렇게 하면 협상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말씀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내가 잘못했다 말을 심하게 했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똑똑하며 영리한 협상가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을 오래 해본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 저렇게 갑자기 칭찬 모드로 나가는 건 뭘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오랜 기간 그렇죠. 모든 걸 딜을 해왔고 세금을 내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늘 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그 북한의 행동을 보면 어떤 합의도 없이 또는 양보도 미국의 어떤 양보도 없이 북부 핵 시험장을 폭파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북극성 그 고체 엔진을 실험하는 그곳의 발사대 시설들을 없앴다고 지금 네.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 트럼프는 아마 깜짝 좀 놀라지 않았을까. 이건 분명히 딜을 하고 반대급부를 욕하고 나서 해도 될 문제인데 먼저 사전에 저렇게 한다. 허를 찌른다. 허를 찌른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우리로서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런 있다. 것들이 그래서 똑똑하다. 시종일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4시간 만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26살에 물려받아서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고 그다음에 수만 명 중에서 한 명 나올 정도로 똑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과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아닌가 자신과 비슷하다. 나도 똑똑하지만 뭐 자기도 그렇다 어렸을 이런 때부터 주장이에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고 부동산 사업을 10배 이상으로 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뭐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많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사는 북한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회담 막바지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이 영상을 보고 매우 만족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그러니까 회담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 거기서 이제 한국말과 영어로 다 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서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 누군가가
남북 정상회담을 잘 참조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끝날 때 마지막에 화면에 비추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런 거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사서 비핵화 쪽으로 조금 더 견인할 수 있겠구나. 미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마 이 과정에서 준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무슨 영상도 보고 노래도 듣고 그다음에 그 판문점 건물 전체를 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벽처럼 해서 상영을 했는데 그걸 보고 힌트를 얻었을 것이다. 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미국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만든 그 제작사가 데스티니 프로덕션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데스티니 프로덕션인지 프로덕트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뭐 운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저희가 그래서 저 제작진이 찾아보니까 그런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대로 뭘 많이 만들어낸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만든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저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신제품 발표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떠셨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그 수준이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매우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당연히 알지 않겠나 싶지만 미국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중대한 존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의 미 의회에서의 발언이나 또 한국 작년에 와서 국회에서도 발언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이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과거의 자료와 현재 자료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한 20년 자료를 섞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지대하고 많은 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희망 이런 희망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프레젠테이션 용 영상이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면서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뭐 강의를 해봐도 영상 자료 있냐 없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해도가 확 달라지게 될 수 있죠. 아무튼 저는 트럼프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북한 핵실험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핵실험이 리히터 규모 8.8의 지진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5.7로 평가했고 뭐 다른 국가에서는 6.3까지 평가한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 숫자도 틀렸죠. 주한미군 숫자도 3만 2천이라고. 아니 근데 2만 8천 명이잖아요. 주한미군 숫자는요 틀린 건 아니고 이 로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북한의 그 핵폭발 규모 리히터 규모 8.8이라면은 이거는 수소폭탄도 몇 메가짜리 아주 엄청난 폭발 시험일 텐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너무나도 기자 앞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숫자에 정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지적도 있었는데 북미 정상 간의 합의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Shakes Trump's hand and receives lavish praise from President Trump and tries to play President Trump. Look what happened to Canada. Bad things are going to happen. And yet, President Trump seems to have given away 2 or 3 of the major things that Kim Jong-un wanted. A meeting, the flags next to each other, now no delay of exercises with South Korea without getting anything in return. The danger to America is ever present.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그다음에 평소에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졌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경고성 얘기를 하는데 그 회담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회담의 승자는 결국은 중국 아니었냐. 결국 중국이 원하는 대로 다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만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좀 시원하게 북한이 무릎 꿇는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게 사실 미국의 그런 조의 입장이 아닌가 그랬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핵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명확하게 핵을 시간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했었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은 지금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자, 앞으로 그 협의해 가야 될 그런 문제이고 물론 또 거꾸로 또 북한이 과연 얻어간 건 무엇이냐 지금 뭐 북한이 얻어갔다고 하는데 뭘 얻어갔냐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하고 같이 나란히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권의 그 입장은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 해도 북한으로서 많이 얻어간 굉장히 거다. 잘해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북한이 요구하는 건 체제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체제 보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해준 게 없거든요. 잘해 나가자라는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각에서는요. 인권 문제를 거론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고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뭐랄까 국제 질서 속으로 편입이 되면 그러고 나서 개방을 하고 뭐 경제 개발을 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어쨌든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북한 핵이 해체 단계로 들어가면 20%를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인권 문제부터 해결하라 하면은 비핵화의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현재는 중점을 비핵화 부분에 놓고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도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네. 쪽에서는 뭐 저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모호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상회담 전반적으로 자기 변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권 문제를 보니까 한 3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확인된 거는 기자회견에서 2가지입니다. 이제 네. 미군 유해 문제. 미군 유해. 예, 그다음에 2번째는 일본의 납치자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갖는 북한의 정치적 자유적 권리. 네. 여기까지는 어디서든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중점 두는 거는 미군의 유해. 벌써 몇 구까지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4,000구, 6,000구 뭐 이런 식의 6,000 얘기가 구로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북한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마 정상회담에 하나의 선물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걸 승인했다. 이거는 노동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군 유해 준비했다는 얘기네. 발굴과 송화는 즉각적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원래 트럼프 정부는 이거 예를 들면 회의가 합의문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상원에 가져가서 뭐 나름대로는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건 쉽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비핵화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뭐 비준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얕고요. 2000년 10월에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조미 공동 꼬뮤니케 당시에는 북한에서 미국을 방문했죠. 당시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방문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그게 이번 합의문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4개항에 대해서.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유해 송환도. 그러니까 보면 미국 측에선 그런 말이 있잖아요. By the same horse twice. 같은 말을 두 번 산다는 탔다. 건데.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저게 이제 미국 언론들이 만평을 보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비아냥대는 듯한 그런 톤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북미 회담을 끝내자마자 노동신문 등 이 주요 매체들이 합의문 서명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갈등을 초래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 위원장이 악수를 하는 사진까지 내걸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34장이나 뭐 30장이 넘는 사진을 노동신문에 실었다고 사면에 하는데요. 걸쳐가지고 기사와 사진을 다 이제 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존 볼튼하고 악수하는 사진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존 볼튼에 대해서 스컴, 인간 쓰레기다, 뭐 말종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잖아요, 북한이. 더구나 지금 합의문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를 지명했습니다. 이건 존 볼튼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김정은이 폼페이오가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북한의 고위급은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나갈지. 그동안 김영철이 당연히 폼페이오의 카운터파트라고 생각했는데 김영철을 꼭 지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과거에는 어떤 정보기관의 영역에서 이제는 어떤 외무성의 영역으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가능한데 어쨌든 폼페이오를 딱 찍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폼페이오가 북한과 미국의 중요한 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존 볼튼의 사진이 실린 것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실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하셨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들이 막 돌고 있다면서요? 아까 방송 전에 드린 말씀을 네. 좀 얘기하는 거군요.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아마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고. 밤새 이야기를 했다고요? 뭘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뭐 술이라도 한 잔씩 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그 지난 5월 초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얼굴 표정이 둘이서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첫 만남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폼페이오를 굉장히 그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그 인상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하고 뭐 케미 혹은 궁합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런 게 맞는다.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맞아서 하여튼 비핵화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다. 그리고 평양에도 갈 것이다. 김 위원장과 여러 번 만날 것이다. 라면서 후속회담을 사실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번 한 번 회담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그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제 이제 선언이 성공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로 판명날 것이냐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고위급 회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합의하면 정상간 교차 방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이제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일괄 타결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이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를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주요 계기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평양으로 가느냐, 워싱턴으로 가느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평양으로 간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많은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런 협상의 진행 속도와 내용의 깊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이 회담 성과를 아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이제 오후에 한국에 도착해서 내일 아마 대통령 아마 내일 보겠죠. 뭐 어떻게 정확한 시간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만 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으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조를 해나가고 특히 이번에 주한 미군 문제라든가 혹은 뭐 훈련 중단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좀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모르지만 미리 협의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번 그래도 합의문에는 4.27의 그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합의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데 미국이 앞으로 어떤 그 지원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고공 외교전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자, 북미 정상회담에 제공됐던 두 기의 중국 항공기 에어 차이나 두 대 중 한 대가 오늘 오전에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 예를 들면 폼페이오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바로 갔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그건 것 아니겠죠? 같습니다. 예. 평양에서 내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한 대에서는 이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한국으로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예를 들면 김영철 통전부장을 중국으로 보내서 어떤 일이 있었다를 설명을 한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외교적 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중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은 또 어떻게 나올지 혹은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한미 간에는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우리 한국과 그리고 미국 쪽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든 게 다 궁금증 투성인데 자, 김정은 위원장의 고교 시절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데 뭐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어요. 예의 바른 소년이 떠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그
김정은이 그 유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일부 친구들의 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근데 친구들하고 그렇게 많이 어울리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접촉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선생님은? 예, 물론 이제 저 정도 파악은 가능했겠죠. 근데 일상적으로 경호원들이 따라다녔고 지금의 그 당 부위원장이죠, 리수용 부위원장이 당시 스위스 대사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김정일의 자녀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그 범위 안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쓴 책에도 보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어린 시절에 서방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경험한 것이 지금의 어떤 개방 정책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핵화 정책 이런 것들로 뭔가 고리가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을 연결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준석 기자, 현재까지 투표율 추이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투표율은 46.8%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주에 실시된 사전투표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오후 2시 투표율이 42.5%였는데 그때보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9대 대선 같은 시간 투표율인 59.9%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투표 전이라면 JTBC 착한 후보 어플을 통하여 가까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인증샷 사진들도 올려주면 JTBC 선거 방송을 통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낮군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2군데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표율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58.7%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42.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잠시 후 3시에 중간 집계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11.3%입니다. 자, 이제 투표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선자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물론 개표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6시 30분부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오후 10시 30분 전후로 광역단체장 등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격전지에서는 새벽까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개표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 투표가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기준 전국 투표율입니다. 오후 2시 이후로 속속 실시간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4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광역 시도별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이 46.5%, 부산 47.1%, 대구 44.9%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 45.3%, 광주 48.3%, 대전 46%입니다. 울산 50.9%, 세종 51.9%, 경기 45.9%입니다. 강원 54.6%, 충북 50.6%, 충남 49.2% 투표율입니다. 네, 전북 56.9%, 전남 61.4%, 경북 5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52.9%, 제주 53.9%입니다. 네, 광역 시도별 최고 최저 투표율입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전남으로 가장 먼저 60%대에 진입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4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군구별 최고 최저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투표율은 경북 영양입니다. 77.9%입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은 충남 천안입니다. 41.6%입니다. 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이 61.4%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57%, 전북 57%, 경북 55.9%, 강원 54.8% 순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5개 지역입니다. 인천 45.3%로 가장 낮았고 대구 46.5%, 경기 46.9%, 대전 47%, 부산 47.2% 순입니다. 네, 투표 진행 상황을 시간대별로 확인해 보시죠. 낮 12시 기준 19.7%였던 투표율이 오후 1시에 사전 투표율이 합산되며 40%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현재는 4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을 최근 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오후 2시 기준 46.8%로 지난해 대선보다는 낮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때보다는 높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 대선은 52.6%, 2014년 지방선거는 42.5%, 2016년 총선은 42.3%, 2017년 대선은 59.9%입니다. 네, 비교 대상이 된 최근 선거의 최종 투표율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지난해 대선보다는 낮고 2016년 총선보다는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때 최종 투표율은 77.2%였고 총선 때 최종 투표율은 58%였습니다. 네, 광역 시도별 투표율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투표율 4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가보겠습니다. 부산 투표율 47.6%입니다. 다음 대구입니다. 대구의 투표율 46.5%입니다.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투표율 45.3%입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광주에서는 49.3%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입니다. 대전의 투표율은 48.2%입니다. 울산으로 가보시죠. 울산의 투표율 52.6%입니다. 세종입니다. 세종은 51.9%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입니다. 경기는 47.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가보겠습니다. 강원 투표율 54.8%입니다. 충북도 가볼까요? 충북의 투표율 5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은 49.5%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전북은 57%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남입니다. 전남은 6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입니다. 경북은 56.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의 투표율은 55%입니다. 제주의 투표율입니다. 제주 57%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투표율은 49.9%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투표 진행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평화의 열차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힘 넣어 주시겠습니까? 저들이 북풍을 이용해서 지방선거 전체판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일본은 찍으면 경제가 나갑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 찍은 정당 그대로 맨날 찍으면 과연 구미가 바뀌겠습니까? 왜 민주평화당을 찍어야 합니까? 민주당의 싹쓸이를 막고 정치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이 정치판에서 퇴출시켜 주셔야 할 중요한 의무가 여러분들 있으신데 다 같이 투표장에 나가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보면 북미 회담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북미 회담에 관심들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기가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뭐 선거는 선거고 지금 이제 투표율을 보니까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사전 투표율이 합산돼서 전체 투표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를 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1995년부터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1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60%를 넘긴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60%를 단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네. 2014년도 지방선거가 조금 높은 수치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또한 그렇게 높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20%가 넘는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만큼 이 본투표까지도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하는 연결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같은 추세로 보건대 60%까지는 무난하게 달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그리고 60%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한 50% 정도니까 3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50% 후반대에서 60%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선거는 정말 변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큰 이슈는 없었다. 오히려 북미 회담이 제일 큰 그 변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북미 회담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미 공동 합의문도 나왔고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미칠까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유지되어 있었던 어떤 관측, 여론조사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권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관측이 좀 대세였지 않습니까? 네. 어제 북미 회담 역시도 그 어떤 대세를 좀 굳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어떤 예측이라든가 상황이 크게 변화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투표율이 60%를 넘더라도 뭐 1회 때처럼 68%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 이전에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인해서 현 정부 여권에 유리해진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지난 어떤 대선 과정을 거쳐서 다른 것보다도 이전에 투표에 좀 소극적이었던 비교적 뭐 젊은 계층이라 이런 층에서 이제는 내가 행사 한 표로 인해서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교훈 같은 것도 배웠고 좀 적극적인 참여는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러면 뭐 60%나 70%까지 올라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 계층에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붙어서 치열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번에도 함께 한번 뭐 다퉈보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예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냐라고 나 봤을 때 투표하러 가기 싫다. 예. 나 지지하는 사람 없다. 예,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올라간 층도 높지만 그것 때문에 빠지는 층도 많아서 투표율 자체가 아주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여쭤보신 거라고 연결을 시키자면 북미회담의 결과는 확실히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 변호사가 얘기한 그것을 우리가 수치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이 47.6%, 인천이 45.3%, 대구 46.5% 이런 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떠세요?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지금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46% 정도니까.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구는 전통적으로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이제 문재인 이 후보가 1등을 하게 되지만 대구 지역에서만큼은 홍준표 후보와 2배 가까이 차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 대구 지역의 투표율은 70% 후반대를 상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고 나서도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라는 응집력이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보수 지역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표를 끌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대구 지역은 지난번 총선을 연결해 보건데 지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고 네. 홍일학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선거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여전히 보수 결집이 있었는데 만약에 보수적인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예. 대구 지역 선거마저도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7일이었던가요? 그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표할 수 없게 된 그 이전까지의 결과는 대구 경북에서도 뭐 상당히 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 격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서울시, 1000만 인구의 서울시인데 서울시는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이고 이제 후보인데 박원순 후보의 3선 도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도전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박 후보의 운명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좌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고요.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의심을 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고 서울시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그런 분위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선거라기보다는 지역의 구청장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합동유세에 지원을 힘을 더 많이 쏟았었죠. 그 얘기는 두 가지죠. 그만큼 3선의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내가 이 행보를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다. 잠재적인 정치적 우군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내가 뭔가 큰 꿈을 꾸겠다. 사실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경선 내에서 박원순 후보를 극복할 수 있다라면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게 다른 것보다도 민주당의 당내 지지 세력이 아직까지는 박원순 후보가 입지가 약하다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약점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현재 서울시장 자리는 이미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판단하에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활동을 했던 거죠. 본인의 생각이니까 이건 하여튼 제 본인의 생각이니까 아직 그건 결정은 유권자들이 달린 거니까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 반대쪽에 있는 김문수,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도 결국은 이 선거에 의해서 본인들의 앞으로 향후의 정치 운명 활동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3등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지금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이제 만약을 가정해서 물론 이 두 분 중에 누가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누가 3등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3등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크게 잃을 것은 없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큰 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에 밀려서 3등을 하게 됐을 경우는 이후에 있게 되는 정계 개편 과정 속에서 한국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김문수 후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 전체에 대한 문제로 치부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만약 2등을 하게 된다라는 전제를 깐다라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으면은 제대로 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할 뻔하는 상황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구원투수로 김문수 후보가 나섰던 일이기 때문에 1등이 아니라 2등까지만 김문수 후보가 한다면 차기의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패배를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축소됐었는데 만약에
뭐 2등이라도 된다면 그 정치적인 부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전국에서는 3등을 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2등을 했거든요. 홍준표 대표를 이겼었습니다. 근데 그 역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는 거고요. 정반대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건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3등을 하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우여곡절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 패배한 뒤에 당권에 나서게 됐을 경우에도 대선 이후에 침묵하고 자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정치적 도전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정치적 이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있게 되는 바른미래당의 정계 개편 속에서의 과정도 험난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모든 게 다 가정입니다. 네, 어쨌든 이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정치적 거물들, 오래 정치를 한 분들이 과연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뭐 별다른 이슈도 없었다, 뭐 흥미도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막판에 터진 그 여배우 스캔들 이것 때문에 뭐 공이 뭐 엉뚱한 데로 막 튀어가고 그랬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경기도 말입니다. 경기도 이재명 시장을 둘러싼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참 전에는 격차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격차가 컸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찌됐든 10일이었던가요? 이 지상파 방송에서까지 그 문제의 여배우 인터뷰가 다뤄지면서 가뜩이나 이슈가 없었던 선거 과정에서 그야말로 큰 뉴스로 떠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핵심적인 이슈라도 있었으면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었던 문제인데 다른 게 없다 보니까 유난히 또 유독 관심이 또 집중됐던 과거에는 뭐 무상급식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전혀 정책이나 이슈를 가지고 화제된 거 아예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부각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경기도 내의 여론도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근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랙아웃 기간 이내에 지금 주요 이슈들이 터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김영하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이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론은 그 기간 내에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 선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에 이제 경기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를 맹공격했던 게 김영환, 그 바른정당 후보고 그다음에 남경필 후보는 현 지사였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이 기회에 내가 좀 역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막판에 열심히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지사 선거가 정말 예측 불허인 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예측이 불허예요? 저는 예측이 불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거센 네거티브 공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형수 욕설 파문에 이어서 사실은 여배우 공방이 있고 여배우가 직접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진실 공방 과정으로 버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표가 그대로 남경필 후보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남경필 후보의 승리도 점쳐질 수가 있는 거겠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그 표가 차라리 사표가 되거나 남경필 후보 쪽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3시간 남았는데 뭐 유권자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유권자들께서 하는 투표에 의해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 그것은 뭐 결정이 될 텐데요. 자, 드루킹 사건 뭐 이것도 한동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드루킹 사건으로 경남지사도 이번 선거의 관심지 중 하나로 계속 그런 거론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남지사의 경우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 스스로가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경남지사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나의 대리전을 경남에서 치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었고 또 본인이 6개의 단체장 정도는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서 뉴스에서는 좀 멀어진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한참 터져 나오다가 뭐 특검이 통과가 되고 또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었고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경남도민들의 마음을 바꿀 만큼 그 위에 새로운 변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유난히 뭐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지방 각각의 어떤 고유의 문제들보다는 중앙정치에서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경남 쪽도 중앙정치의 흐름을 조금 더 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을지 입지가 상당히 힘들어지네요. 왜냐하면 어제 또 약간 모습이 바뀌어 그동안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쯤에는 본인이 말했던 것보다도 조금 약하게 일반 읍소 전략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절을 3번 하고 막 그랬었죠. 예, 위기의식이 약간 좀 나온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분석도 있죠. 그렇군요. 자, 이런 지역 말고도 지금 이 영남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지역이 특히 TK 지역을 두고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가 여러 번 내려가고 또 당 의원들이 여러 번 내려가고 해서 아주 맹렬하게 활동을 펴지 않았었습니까? 네. 뭔가 나름대로 뭐 이번에 뭔가 좀 상황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방송 3사 여론조사가 공표되고 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건데 14곳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한 곳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한국당이 앞서는 곳으로 나오지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접전이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방송 3사의 여론조사였고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동진 전략을 얘기하면서 PK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PK 지역을 넘어서 만약에 대구 지역 같은 곳에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을 수만 있다면 이건 추미애 대표의 성과일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집권 기간에서의 굉장한 동력을 형성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은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에서 글쎄 대구시장이 만약에 대구시장을 뺏긴다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한국당은 그 순간 사실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렇게까지 봐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과거의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일부 의원들이 나가게 돼서 이름을 바꿨죠. 자유한국당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사람들의 구성은 그대로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다음번에 있는 총선에 갈 것이냐 아니면 완전한 이름을 비롯한 체제 개선을 통해서 총선을 치를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TK, PK 5곳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동층인데 그중에서 샤이 보수라는 얘기를 정말 무시박히게 많이 들었는데 샤이 보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보 진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투표장에 가서는 결국은 보수 후보를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뭐랄까? 샤이한 샤이 보수 그리고 부동층? 예.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근거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팩트 체크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게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한 것처럼 나온다. 이거는 지지도가 60%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40%로 당선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거는 그냥 남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지 속마음은 다른 것이다라는 건데요. 결국 저는 이 부분이 홍준표 대표가 실제로 저는 뭐 경남지사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앞으로의 자유한국당이 계속하는 어떤 리더를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이 부분과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 샤이보수라는 계층들이 저는 존재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샤이보수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 대구가 지금 투표율이 낮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수한 장이기도 하고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계층에서도 만약에 샤이보수층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안 나선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 보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정당들이 보수의 색깔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바로 보수를 안 찍는 게 아니라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당의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홍준표 대표에게는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특이하게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2곳에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니 총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의 흐름은 어땠고 지금 그 이후에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곳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건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12곳 중에서 충분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일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2곳을 다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그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가게 됐을 경우에는 압도적인 일당이 되는 상황 더하기 누군가가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의 현재 국회 지형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더하기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모임들을 좀 합세하게 됐을 경우는 과반이 간신할 정도의 도달이 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12곳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더 땡겨갈 수 있다라면은 앞으로 후반기 국회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더 많은 힘의 동력들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향후 있게 되는 정치 지형 속에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럴 정도로 지방선거 더하기 보궐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다당대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정치 지형은 완전히 대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편된다. 이 정계 개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지방선거의 결과 윤곽은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요? 보통 한 10시 반 정도로 큰 어떤 선거가 좀 일찍 확정되는 것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투표율에 따라 다르죠. 투표율에 또 많이 다르고 네. 실제로 이번에요. 총 뽑히는 사람이 4,016분이 선출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선출해야 되기 또 투표수도 개표수도 254곳이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선별하는 작업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많은 곳들은 뭐 10시 아니라 9시 정도도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일부 지금 접전 지역으로 저희도 말씀 나눴던 곳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구 같은 곳들 예상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새벽녘이 돼야 검표, 재검표 해야 될 테니까. 왜냐하면 표차가 작으면 또 서로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사전 투표하러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나라 투표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높구나 이런 걸 알게 했는데 투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저녁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투표가 끝나고 나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정계 개편이라든가 어떤 정치권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시나리오들을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다당제로 우리 정당이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그렇죠. 이 다당제의 구성의 핵심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됐을 경우는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보수 통합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평화당의 선거 결과도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올인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장에서조차 민주평화당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면 이대로 다음번에는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과를 내느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냐. 서울시장에서의 안철수 후보의 만약에 성패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결정이 되게 될 것이라고 보고 미래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바른미래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비례대표에서 또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받게 되느냐를 보는 건데 정당 지지도는 우리가 2등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로 재편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패널들 얘기 들으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빨리 투표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결정을 하게 되는구나. 세상을 바꾸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투표장에는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그전에요. 저는 사실 아직 저도 투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사전 투표를 하러 갔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신분증 꼭 챙기시고 오늘은 사전 투표와 달리 본인의 지역구 내에 지정된 곳으로 투표할 수 있는데 6시 전에 도착만 하시면 됩니다. 도착하면 도착만 하면 도착해서 줄만 서면 번호표를 그때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때 번호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투표를 하실 수가 없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표를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최대 500만 원까지 당첨금을 주는 이벤트도 있다. 그러네요? 네, 국민투표 로또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표를 했던 뭐 사전투표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샷을 올리게 됐을 경우 나중에 추첨을 통해 갖고서는 모은 후원금을 바탕으로 500만 원 최대까지의 당첨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가서 여기에 대한 국민투표 로또에 좀 참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사전 인증 얘기들을 쭉 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선거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투표 동료를 위해서 쉽게 하면 대중의 스타들도 인증샷을 많이 올렸습니다. JTBC 착한 후보 앱,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저희 착한 후보 앱에 시민들이 올린 투표 인증샷인데요.
저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명인들이 저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투표가 가진 의미를 새삼스럽게 일깨워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손현주 씨라든가 정우성 씨 같은 분들 많이들 JTBC에서 착한 후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놨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 단순하게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굉장히 후보들 많지 않습니까? 뽑아야 되는 단체장도 있고 뭐 재보궐 하는 지역도 있고 광역 후보도 있고 교육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기록 같은 것들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뭐 자기는 어디서 투표를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같은 인증샷 같은 것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서 자기 손등에 찍어서 뭐 그 앞에서 투표소 앞에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투표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뭐 그 뭐죠? 그 투표소 안에서 그러니까 다 허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투표 용지를 찍거나 그 안에서는 사진을 자기 손이라도 찍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선거법이 좀 완화가 돼서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뭐 손가락으로 1번, 2번을 가리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고요. 허용이 돼요? 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인증샷 같은 것들이 많이 올린다는 것을 이 선관위에서도 알고 있어서 투표소 내에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서 좋은 사진 찍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을 해서 주변 분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도 지금 투표를 안 하셨다고 그랬고 김 교수도 지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아, 사전 투표했어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빨리 가셔서 6시까지니까요. 늦지 말고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대전환 한반도 우리의 선택 4부 순서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특집 정치부회의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